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 사시사철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등성이가 시작되는 비탈진 언덕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을 덮은 이 영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은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김선빈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지금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 집에 사는 젊은 선비의 글 읽는 소리만큼은 낭낭하게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곤 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온 어느 해, 산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보는 이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김선비는 캥겹이나 다름없는 얇은 무명옷을 입고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에는 병든 노모가 누워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방바닥은 냉골이 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궁이에 넣을 땔감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되어 부엌에는 찬 바람만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으며 오늘은 반드시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 오겠노라고,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안심을 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 나왔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김선비는 자신의 배고픔이나 추위보다 편찮으신 어머니가 차가운 방에서 떨고 계신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입구에 들어서자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깊게 쌓여 있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산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택감을 다 주워가 버려 남은 것이 없었기에, 김선비는 마을 어른들이 위험하다며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리던 깊은 골짜기, 일명 검은 바위 골 쪽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검은 바위 골은 산세가 험하고 산짐승들이 자주 출몰하여 사냥꾼들조차 꺼리는 곳이었지만, 지금 김선비에게는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기에 망설임 없이 그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김선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지게에는 어느새 제법 묵직하게 갓감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는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을 구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짐승이 신음하는 듯한 낮고 굵은 소리가 김선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였습니다.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거대한 바위 뒤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 크기의 늑대 한 마리가 뒷다리가 굵은 쇠로 만든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늑대는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는데, 온몸의 털은
마치 은빛 서리처럼 빛나고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산을 호령하는 장수와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은 늑대의 발목을 깊게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 늑대는 고통 속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으려는 듯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선비를 경계했습니다. 김선비는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덫에 걸린 늑대의 눈망울이 너무나 깊고 슬퍼 보여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가며 자신이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비록 짐승이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어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 너를 구해주고 싶으나 네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늑대에게 물으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늑대는 김선비의 말을 알아들은 듯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저기를 거두고 얌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살짝 숙여 김선비에게 자신의 덫에 걸린 다리를 내보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고 김선비는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 덫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벌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강철 덫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굵고 튼튼한 참나무 가지를 하나 주워와서 덫의 틈새에 끼워 넣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김선비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을 주어 나무를 눌렀고 녹슨 덫은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아주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늑대가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릴 때마다 김선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 순간 늑대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만 김선비는 늑대를 믿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침내 늑대의 다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덫을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늑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다리를 빼냈고 김선비가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음과 동시에 덫은 다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꽝 하고 닫혔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김선비의 손이나 늑대의 다른 발이 잘려나갔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늑대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섰지만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김선비의 앞에 우뚝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렸으나 늑대는 그저 거친 혀로 김선비의 떨고 있는 손등을 한번 핥아줄 뿐이었고 그 감촉은 거칠지만 따뜻해서 김선비의 공포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늑대는 황금색 눈동자로 김선비를 지그시 응시하더니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눈 덮인 숲속으로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김선비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선비는 다시 지게를 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방이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느껴져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김선비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무서움보다는 왠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아 집안이 썰렁했지만 김선비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나며 방바닥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제야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이 추운 날 어딜 그렇게 깊이 들어갔다 왔느냐. 혹여 짐승이라도 만났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걱정을 쏟아내셨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산에서 늑대를 만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운 좋게 택감이 많은 곳을 발견하여 늦었다고 둘러대며 어머니의 이불을 꼼꼼히 덮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따뜻해진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낮에 보았던 그 늑대의 강렬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가 흘리던 붉은 피와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망울이 마치 사람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 김선비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은 거센 바람에 파르르 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김선비의 집은 모처럼 피워올린 군불 덕분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잠결에 얼핏 밖에서 우우 하는 늑대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아 벌떡 일어났으나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저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내는 소리인 듯하여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날 밤 산속의 늑대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알리며 산 전체를 울리는 긴 울음소리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구해준 그 늑대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부디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김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살인문 바로 앞,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위에 커다란 예 두 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인데 새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방금 전에 누군가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짐승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둥근 자국 몇 개만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 어제 산에서 만난 늑대가 떠올랐지만 설마 짐승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런 것을 가져다 놓았을까 하는 의구심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갓을 자세히 살펴보니 목덜미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것은 사람이 잡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냥한 것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굶주린 어머니에게 모처럼 고깃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분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김선빈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피어올라 담장을 넘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는데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했던 모자는 모처럼 배를 든든히 채우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신령님이 우리 형편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신 게 분명하다며 연신 합장하고 절을 올렸고 김선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산토끼 3마리가 마당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오소리 1마리가 놓여 있는 등
매일 밤마다 종류를 달리하여 산짐승들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자신이 구해준 늑대가 보내는 보은의 선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왠지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에 날이 갈수록 화색이 돌고 기운을 차리시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김선비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산 쪽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린 뒤 짐승들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김선빈의 집광에는 겨울을 나고도 남을 만큼의 고기가 쌓이게 되었고 가죽은 잘 손질하여 장에 내다 팔면 약값과 쌀값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김선빈의 집에서 매일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장에 질 좋은 가죽을 내다 판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으며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달수라는 자가 이 소문을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는 산속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짐승을 잡는 자신조차 요즘 같은 겨울에는 허탕치기 일수인데 새님 같은 김선비가 어떻게 매일 짐승을 잡아들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김선비가 밤마다 몰래 금지된 덫을 놓거나 아니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김선빈의 집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도 김선빈의 집에 횡재수가 들었나 봐. 아니면 산신령이라도 꼬여낸 건가? 라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더러 혹여나 사람들이 늑대를 잡으러 산으로 몰려가 늑대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입니다라고 둘러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마당에 나와 달빛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필시 집안을 엿보려는 누군가의 인기척이었는데 김선비가 거기 누구십니까? 하고 소리치자 그림자는 후다닥 도망쳐버렸고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사냥꾼 달수였는데 그는 김선비가 잠든 틈을 타 집안을 뒤져보려다 들키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 새님이 무슨 재주로 산짐승을 그리 잡아들이는지 분명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수는 김선비의 비밀을 캐내어 만약 약점이 잡히면 그것을 빌미로 고기나 가죽을 뜯어내거나 관아에 고발하여 포상금을 챙길 속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달수의 탐욕스러운 계획과 함께 서서히 탁해지기 시작했고 김선비의 집을 둘러싼 긴장감은 눈보라치는 겨울 산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늑대의 보은이 계속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도 깊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늑대가 더 이상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이제 충분하니 그만 오셔도 됩니다. 라는 뜻을 담아 집으로 엮은 금줄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금줄 아래에 새로운 산짐승이 놓여 있어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늑대는 김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듯 날이 갈수록 더 크고 귀한 짐승들을 물어다 날랐고 이는 김선비를 더욱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존경받는 박노인이 김선비를 찾아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요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축하할 일이나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일세.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으니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야. 박노인은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충고를 던졌고 김선비는 노인의 말 속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으로 마을의 흉사를 미리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말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김선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수는 김선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산 너머 도적떼들과 접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수는 도적 두목에게 이 마을에 겉보기엔 허름하지만 밤마다 보물이 들어오는 집이 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고 도적들은 겨울나기가 힘겨워 먹잇감을 찾던 중에 솔깃한 제안을 받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김선비의 집마당에 쌓이는 산짐승들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김선비의 목숨을 위협하는 화근이 되어가고 있었고 깊은 산속의 늑대 우두머리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은인을 위해 사냥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산골 마을의 밤. 평온해 보이는 김선비의 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한층 더 매서워져 산골 마을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무렵 김선비의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은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벨이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이 놓여 있더니 어느새부턴가 노루나 고라니 같은 제법 덩치가 큰 짐승들이 매일 아침 선물처럼 놓여 있었는데 이는 김선비가 구해준 늑대 우두머리가 자신의 무리를 시켜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아침마다 문을 열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짐승이 놓여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남들의 눈에 띄어 큰 사단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산짐승의 사체는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숨이 끊어져 있어 늑대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사냥을 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여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짐승을 광으로 옮기고는 늑대들이 다녀간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빗자루로 눈 위를 쓸어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김선비의 노모는 아들이 구해오는 고기 덕분에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핏기 없던 얼굴에는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횡재를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식사 때마다 이 고기는 산신령님이 우리 모자를 굽어 살펴주신 귀한 약이나 다름없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 전에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이 우리를 도와주는가 봅니다라고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짐승들이 계속 배달될수록 이것을 처리하고 갈무리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에는 이미 소금에 절인 고기 항아리가 가득 찼고 처마 및 시렁에는 말린 고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푸작간을 방불케 할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냄새였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해도 고기를 삶고 굽는 냄새는 꽁꽁 얼어붙은 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끼니를 잊지 못해 굶주리는 집들이 허다한 가운데 유독 김선빈의 집에서만 매일같이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마을 사람들의 코와 귀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대체 어디서 저런 고기가 나오는 게냐 라며 의아해하기도 하고 혹시 김선비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도적질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김선빈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냥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달수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올겨울 들어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산짐승 구경조차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자신의 실력으로도 잡지 못한 짐승들을 서생에 불과한 김선비가 매일같이 잡아들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내가 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데 샌님 녀석이 무슨 수로 짐승을 잡는단 말이냐. 이건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점점 탐욕스럽게 변해갔고 그는 김선비의 비밀을 밝혀내어 그 이익을 가로채거나 관아에 고발하여 포상금이라도 챙기겠다는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사냥 도구를 챙겨들고 산으로 가는 척하며 슬그머니 김선빈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달수는 김선빈의 집 뒷담벼락에 바짝 붙어 안쪽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마침 김선비가 마당에 나와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담장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대었는데 희미한 달빛 아래 김선비가 집채만한 멧돼지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저 정도 크기의 멧돼지라면 장정대 6명이 달라붙어도 잡기 힘든 거물급 사냥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멧돼지의 목덜미에 난 상처였는데 그것은 화살이나 창에 맞은 흔적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맹수에게 물어뜯긴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 고기와 가죽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달수가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과장하여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히 봤는데 김선비 그 양반이 밤마다 산신령이 키우는 영물을 잡아먹고 있더라니까. 그 멧돼지는 뿔이 달리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괴물이었는데 김선비가 주문을 외우니 픽 쓰러지더란 말이지. 달수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굶주림과 호기심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를 요물이라 부르며 피하기 시작했고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마을 분위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저 답답한 가슴만 치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선비가 멧돼지를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의 촌장이 김선빈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깐깐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촌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는 신욕을 하며 이 집에서 나는 노린내가 온 동네를 덮고 있는데 자네는 도대체 무슨 짐승을 그리 많이 잡는 겐가?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머님 병환이 깊어 약으로 쓸 짐승을 조금 구했을 뿐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촌장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광 쪽을 힐끔거리며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짐승을 잡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게라고 으름장을 놓은 뒤 돌아갔습니다. 촌장이 다녀간 뒤 김선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서너 명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수의 사주를 받은 마을의 왈패들이었는데 김선빈의 집에 쌓여 있다는 고기와 가죽을 훔쳐내기 위해 야밤을 틈타 침입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용기를 내어 누구요 하고 소리치자 도둑들은 에이, 들켰다라고 투덜거리며 황급히 도망쳤지만 이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김선비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몽둥이를 하나 구해 방문 옆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옆집 할머니가 김선빈의 살인문을 두드렸는데 그녀는 평소 김선비 모자를 딱하게 여겨 김치나 된장을 나누어 주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선비의 헬쑥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객게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오는 법이라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자네 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산짐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사람 짐승들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잔인한 법이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김선비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고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늑대들에게 그만 와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었는데 집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커다란 팻말을 세우고 먹다 남은 뼈들을 쌓아두어 이미 충분히 먹었음을 알리려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등불을 환하게 켜두어 짐승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려 했지만 늑대 우두머리의 충성심과 보은의 의지는 김선비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집요했습니다. 늑대들은 등불을 피해 집 뒤편의 어두운 숲을 통해 은밀하게 접근했고 김선비가 잠든 사이에 기가 막힌 솜씨로 또다시 살진 노루 한 마리를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아침에 그 노루를 보고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는데 고마운 마음보다는 야속한 마음이 앞설 정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수는 마을 왈패들의 실패 소식을 듣고 더욱 분개하여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산 너머 험한 계곡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명 높은 도적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수는 며칠치 식량을 챙겨 들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는데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적 두목에게 김선빈의 집을 털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보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들일 작정이었는데 이는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무모하고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달수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산속의 늑대들은 낯선 인간의 침입을 감지하고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가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선빈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근심을 눈치채고 조용히 불러 앉혔는데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얘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 과분하다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나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 더 이상 고기는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김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공경에 처할까봐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하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밤중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늑대들의 호의를 단호하게 끊어내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가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밤이 되면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했고 바람은 윙윙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늑대의 우두머리에게 말을 건넸는데 부디 오늘은 오지 말아다오. 제발 부탁이다. 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그의 바람이 닿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숲을 휘감으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험한 산길을 헤치고 마침내 도적들의 소굴인 산채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져 있어 일반 사람들은 찾기 힘든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보초를 서던 도적들이 칼을 들이대며 누구냐고 위협하자 달수는 두 손을 들고 나는 당신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줄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요. 두목을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적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웃었지만 달수의 표정이 워낙 진지하고 절박해 보여 그를 두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산채 안쪽은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험상 있게 생긴 도적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곰 가죽을 뒤집어 쓴 거구의 두목이 앉아 달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굵은 목소리로 내 놈이 가져온 정보라는 게 뭐냐. 만약 시시한 것이라면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마을 외딴 집에 사는 선비놈이 있는데 그놈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창고에는 고기와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셋님은 힘도 없고 병든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으니 형님들이 가시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모든 것을 털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달수의 말에 도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두목은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호호. 가난한 산골 마을에 그런 알짜배기가 숨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이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달수는 인기를 받기 위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형님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도적 두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좋다. 오늘 밤은 그 선비놈 집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놈들아, 무기를 챙겨라 라고 소리쳤고 산채 안은
순식간에 환호성과 함께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도적들이 칼과 창, 몽둥이를 챙겨 들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와도 같았지만 진짜 늑대들과는 달리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수는 도적들의 앞잡이가 되어 산을 내려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김선비가 망하는 꼴을 보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생각에 양심 따위는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도적대의 횃불 행렬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구불거리며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김선비의 집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선비는 그날 밤 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불길하게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서둘러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부엌에 있는 식칼이라도 챙겨와야 하나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얘야,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 같으냐 라고 물으셨지만 김선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양이들이 싸우는 모양입니다. 걱정 말고 주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담장 너머를 내다보려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횃불의 무리를 발견하고는 기겁하여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무기를 든 도적대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김선비는 절망하며 주저앉았지만 방 안에 계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작더미에서 굵은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고 대문 앞에 버티고 섰는데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적대는 순식간에 김선빈의 집 앞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문을 열어라,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도적들의 고함 소리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고 이웃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이 끔찍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여긴 가난한 선비의 집일 뿐이요, 가져갈 것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도적들은 코웃음을 치며 거짓말 마라, 내놈 집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걸 다 알고 왔다. 라며 대문을 도끼로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나무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심장도 조각나는 듯했고 공포는 극에 달해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산 쪽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웅장한 울음소리가 들려와 도적들의 손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우우우.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고 수백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는데 산 전체가 진동할 만큼 크고 위협적이어서 도적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져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는 본능적으로 그 울음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 같은 수십 개의 눈동자가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김선비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선비가 구해준 늑대 우두머리와 그가 이끄는 산의 주인들, 늑대 군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횃불을 든 도적대가 김선비의 집을 에워싸고 대문을 부수려던 그 긴박한 순간 산천을 뒤흔드는 우렁찬 포효와 함께 수많은 늑대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적들의 등 뒤, 숲의 경계선마다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둘씩 그 숫자가 늘어나 어느새 김선비의 집을 포위한 도적들을 역으로 포위해버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맨 앞에는 은빛 털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는데 그 녀석은 다른 늑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압도적인 체구를 자랑하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비가 덫에서 구해준 그 우두머리 늑대였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지옥불에서 갓 나온 듯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적들은 갑작스러운 늑대떼의 출현에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조화냐, 웬 늑대 새끼들이. 라며 칼을 휘두르며 허세를 부려보았지만 목소리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은 침을 쌤 뱉으며 겁먹지 마라. 짐승 놈들일 뿐이다. 불을 무서워할 테니 횃불을 휘둘러 쫓아버려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늑대들은 횃불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지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자 그 신호에 맞춰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일제히 땅을 박차고 도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장관이었고 동시에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적들의 비명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늑대들은 도적들의 팔과 다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치명적인 급소는 피한 채 무기를 든 손이나 도망치려는 발목만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혼쭐을 내어 쫓아내려는 듯한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늑대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혹시라도 늑대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냥꾼 달수는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나 죽네를 연발하며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진 젊은 늑대 한 마리가 그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 엉덩이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달수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그 꼴은 실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적 두목은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보고 분노하여 이 빌어먹을 짐승들이라고 외치며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우두머리 늑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두목의 도끼 공격을 날렵하게 피한 뒤 순식간에 두목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종아리를 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두목은 중심을 잃고 쿵 하고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다른 늑대들이 달려들어 그의 무기를 빼앗고 제압해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처박힌 두목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굴욕적인 신음소리를 흘렸고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도적대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늑대들은 도적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냈는데 도적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며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우두머리 늑대는 천천히 김선비의 집 대문 앞으로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늑대의 모습은 며칠 전 숲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풍당당하고 기품이 넘쳐 보였습니다.
늑대는 김선비를 보자 사나운 기색을 거두고 꼬리를 살랑이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김선비는 왈칵 눈물이 솟구쳐 늑대의 목을 끌어안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우리 어머니를 살렸구나. 라고 흐느꼈습니다. 늑대는 김선비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강아지처럼 순한 모습이어서 지켜보던 도적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김선빈의 집 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소 무서워하던 도적들이 늑대들에게 포위되어 벌벌 떨고 있고 김선비는 그 늑대들의 우두머리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허허, 산신령이 노하셨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짐승이 꾸짖는 꼴이라니 라며 혀를 찾고 촌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김선비,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만. 산짐승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어.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의심과 질투가 아닌 경애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늑대 우두머리는 하늘을 향해 짧게 울부짖어 철수 신호를 보냈고 늑대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어 산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늑대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손을 흔들어 주었고 우두머리 늑대는 숲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김선비와 눈을 맞춘 뒤 유유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적들은 늑대들이 사라지자마자 아이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불이 나게 도망쳤는데 그들은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달수 또한 혼란을 틈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늑대에게 물린 엉덩이 상처 때문에 한동안 걷지도 못하고 타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선빈의 집은 마을의 성지가 된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를 산이 선택한 사람, 이로운 선비라 부르며 칭송했고 더 이상 그의 집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집에 땔감을 가져다 주거나 쌀을 나눠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어 했고 김선비는 그런 이웃들에게 자신이 받은 고기와 가죽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 마을에 준 선물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이지요. 김선비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마을 인심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훈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환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네가 착한 마음을 써서 짐승까지 감복시켰으니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을 살아가거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겪은 이 기이한 체험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펴고 글 읽기에 정진했는데 이제 그의 글 읽는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차고 깊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김선빈의 집마당에는 더 이상 산짐승들이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늑대 우두머리가 이제 김선비가 위험에서 벗어났고 겨울을 날 충분한 식량을 얻었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인간 세상과의 지나친 접촉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선비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을 느끼며 산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나의 친구여. 부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산에서는 대답 대신 맑은 바람 소리만이 불어와 김선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산골 마을은 온통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로 물들었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여비를 모아 그에게 건네주며 합격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산길을 올랐고 고개 마루에 서서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검은 바위 골 쪽을 바라보았는데 숲속 어딘가에서 늑대 우두머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고쳐매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고을 현감이 되어 금이 환양했습니다. 그는 고을을 다스릴 때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하여 명관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무분별한 사냥을 금지하고 산짐승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신령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라 믿었고 그의 덕행은 널리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노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김선비는 늙으신 어머니와 함께 사랑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늑대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겠지요.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네가 그날 산에서 베푼 작은 친절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게야. 세상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법이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차 향기와 모자의 정다운 대화로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비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그 옛날 늑대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어디선가 우우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는데 김선비는 그것이 친구의 대답이라 믿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산속 늑대와 가난한 선비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었던 옛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김선비가 늑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늑대가 보여주었던 의리 있는 보은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날 밤 도적대가 늑대들에게 쫓겨 혼비백산 달아나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날이 밝아올 때까지 누구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 혹여나 늑대들이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용기를 낸 몇몇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바깥 동태를 살폈는데 마을 길목에는 간밤에 소란을 증명하듯 찢어진 옷가지와 버려진 몽둥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김선빈의 집 앞마당과 그 주변 눈밭에는 수백 개의 늑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 그 발자국들은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지나간 흔적처럼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김선비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부서진 대문을 임시로 수습하고 마당을 정돈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의 표정은 지난밤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답게 한결 단단하고 의연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과 늑대들의 발자국을 쓸어내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밤새 놀라셨을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미음을 끓여 올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무사하니 천만다행이다. 산신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게야.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린 후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을 회관격인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촌장의 집 마당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김선비가 나타나자 일제히 말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개 중에는 김선비가 늑대를 부리는 요술을 부린다더라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산신령의 아들일지도 몰라 하며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분들, 지난밤 소란으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 부덕한 탓에 마을에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흘렀고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선비는 지난 겨울 초입 밑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덫에 걸린 늑대 우두머리를 구해준 일부터 시작하여 그 늑대가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밤 산짐승을 물어다 준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이 불쌍하여 덫을 풀어주었을 뿐인데 그 짐승이 영물이라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늑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늑대의 마음이 저를 향했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진솔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도 제 목숨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는 법이거늘. 우리가 공연히 사람을 의심했구먼.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김선비의 손을 잡고 자네의 착한 심성이 마을을 도적대로부터 구했네. 우리가 미안하네 그려. 라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자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광에 쌓여있는 고기와 가죽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제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 마을에 준 선물입니다.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니 오늘 우리 마을 잔치를 벌여 다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비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솥과 그릇을 챙겨 나왔고 장정들은 김선빈의 집 광에서 고기를 날라오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잔치는 이 산골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크고 풍성한 잔치였는데 멧돼지와 노루, 사슴 고기가 솥 가득 삶아지고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는 듣는 이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김선비가 내어놓은 술을 나누어 마시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은 모닥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나눔의 기쁨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선비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어르신들께 고기를 대접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선비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복 받을 게야.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어귀에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냥꾼 달수였습니다. 그는 지난밤 늑대에게 쫓겨 산속을 헤매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넘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마을에서 풍겨오는 고기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리에 이끌려 염치불구하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발견하자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찾는데 저 욕심쟁이가 도적대를 끌어들여 우리를 다 죽이려 했지. 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김선비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국밥 한 그릇과 고기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 일단 요기부터 하십시오. 지난 일은 덮어두겠습니다만 다시는 욕심으로 남을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김선비의 넓은 아량의 달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선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김선비는 달수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의 모습을 보며 달수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달수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뒤 조용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지만 그가 떠나는 뒷모습은 예전의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아닌 참회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김선비의 덕망은 더욱 높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을 장정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김선빈의 집을 수리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적들이 부수어 놓은 대문을 튼튼한 참나무로 새로 짜서 달아주고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의 이형을 걷어내고 새 짚으로 두툼하게 엮어 얹어주었으며 기울어가던 흙벽에는 황토를 새로 발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김선비가 우리에게 베푼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며 일손을 보탰고 김선빈의 집은 며칠 만에 몰라보게 번듯하고 따뜻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김선비는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시원한 물과 참을 날랐고 노모는 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선빈의 집과 마을에는 훈훈한 봄 기운이 미리 찾아온 듯 따뜻했습니다. 늑대들이 가져다 준 짐승 가죽은 마을
아낙네들의 솜씨로 훌륭한 방한복이 되어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고 남은 고기는 잘 갈무리하여 마을 공동 창고에 저장되어 긴 겨울 동안 식량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밤마다 사랑방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으뜸이다. 라는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다시금 마을에 울려 퍼지자 산짐승들도 그 소리를 듣고 마을 가까이 내려와 귀를 기울이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구해준 늑대 우두머리가 생각나 산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숲의 경계선 어딘가에서 은빛털이 반짝이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네. 비록 자네와 나는 사는 곳이 다르지만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일세. 바람결에 실려온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우 하고 짧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김선비의 인사에 화답하는 듯한 혹은 이제 안심하고 떠난다는 작별의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흐르기 시작했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김선비 또한 겨울 동안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봄 농사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근심과 걱정 대신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미루어 두었던 과거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선비가 책을 펴고 공부에 집중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 근처를 지날 때 발소리를 죽이며 그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 거야. 김선비라면 틀림없어. 사람들의 믿음과 응원은 김선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은 깊은 통찰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늑대와의 만남, 도적대의 침입,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화합이라는 특별한 경험은 김선비의 학문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 날짜를 알리는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야말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 펼쳐 보일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 이제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오냐. 내 아들아, 너는 이미 하늘이 낸 사람이니 큰 뜻을 이룰 것이다. 부디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선비의 한양행 준비는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정성껏 지은 밥과 반찬을 싸주셨고
옆집 할머니는 고이 간직했던 쌈짓돈을 꺼내어 노잣돈에 보태라며 쥐어주셨습니다. 촌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튼튼한 집신과 보찜을 선물하며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 돌아오게 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글썽였고 이 모든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보찜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고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김선비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 쪽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는데 비록 늑대 우두머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며 무운을 빌어주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녀오겠네. 자네가 지켜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네. 김선비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의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고개를 넘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김선비가 돌아올 날에 대한 기다림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비록 주인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살피고 집안일을 도왔기에 여전히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봄은 깊어만 갔고 산과 들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늑대들은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밤이면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에 그들의 안부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김선비가 뿌리고 간 선한 영향력은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 마을 곳곳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조용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떠난 이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침 저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선비의 안부를 묻고 무사 귀환을 비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나 형제가 떠난 것처럼 한마음으로 김선비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김선비의 노모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올라 천지신명께 아들의 앞길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그 모습을 내려다볼 정도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어 산천 초목이 푸르게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멈출 줄 몰랐고 마을 사람들의 기다림 또한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김선비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인 과거 시험장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먹을 갈고 붓을 들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향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늑대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시험 주제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도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김선비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고전의 문구를 인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산골 마을에서 직접 겪고 깨달은 바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고딘의 시작이며 사람과 자연이 서로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내용을 막힘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늑대와의 교감에서 얻은 깊은 통찰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김선비의 답안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배어 있고 문장마다 생동감이 넘쳐 흘러 기존의 틀에 박힌 답안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임금님께서 직접 장원 급제자의 답안을 읽어보시고는 이 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과 자연을 경외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인재야말로 나라의 보배로다. 라고 크게 칭찬하시며 김선비를 장원으로 선발하셨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광화문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방이 붙자마자 김선비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선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는데 이는 임금님에 대한 감사이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산신령님께 바치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김선비가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은 파발마를 타고 바람보다 빠르게 산골 마을에 전해졌는데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장원 급제자가 나왔다. 김선비가 해냈어. 촌장은 꽹과리를 치며 마을을 돌았고 아낙네들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아이들은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가 김선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말조차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내려 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마을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김선비가 들어올 길목마다 청사초롱을 매달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며칠 뒤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말을 탄 김선비와 그를 따르는 행렬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선비는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말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을 보자마자 예전의 겸손한 김선비로 돌아와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마을 분들의 염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렸고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라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다시 한번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김선비가 내놓은 하사금으로 소를 잡고 떡을 빚어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베풀었습니다. 김선비는 잔치 자리에서 제가 벼슬길에 나아가더라도 우리 마을과 이 산천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기는 목민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말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며 잔치 마당을 비추었고 산속의 짐승들도 그날만큼은 마을의 경사를 축하하듯 조용히 숲속에 머물며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이후 인근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약속대로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으며 가뭄이나 홍수가 들 때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그는 산짐승을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자신이 겪었던 늑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다스림 덕분에 고을은 날로 번창하고 인심은 넉넉해졌으며
도적대가 사라지고 산짐승들도 마을로 내려와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고 주름살이 깊어질 무렵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모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김선비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을 지키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자연을 벗삼아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큰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가 마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가끔 산책을 하듯 산을 오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덫에 걸렸던 늑대를 만났던 그 바위 뒤편에 앉아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김선비는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바람 소리에 이끌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끝. 담장 너머 숲의 경계선에 늙은 늑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의 털은 세월의 흐름 탓인지 빛이 바래고 윤기를 잃었지만 그 깊고 그윽한 눈빛만은 예전의 그 우두머리 늑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늑대의 자손일지도 모르고 혹은 산신령이 김선비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환영일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김선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었고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늑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네도 나처럼 늙었구려. 그동안 산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네. 늑대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눈을 깜빡였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숲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김선비는 그 발자국이 눈에 덮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의롭게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완성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화롯불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훈훈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벽에 걸린 낡은 붓과 벼루에서는 묵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감으며 지난 날들을 하나둘씩 떠올려 보았는데 험한 산속에서 늑대를 구해주던 순간 마을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잔치를 벌이던 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땀 흘리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고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으며 그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지만 두려움이나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충분히 돌려주었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옆에서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도 늑대와 사람이 친구가 되고 서로를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밖에는 밤새 눈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들은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